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그리고 농업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쌀 이야기입니다. 쌀은 단순히 곡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따뜻한 쌀밥에서 행복을 찾고 농부들은 그 결실로 한 해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중한 쌀 한 톨을 맛보기까지 그 뒤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숨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른 아침 햇살 속 여러분과 함께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품종의 탄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평생을 쌀 연구에 바친 농학자 최경진 박사님입니다. 그는 쌀의 특성과 재배 기술을 연구하며 기술 변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품종 개발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연구실에서, 때로는 농민들과 함께 논에서 땀 흘리며 쌀 한 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한 학문적 성과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피나는 노력의 기록입니다. 쌀 한 톨이 가진 가능성을 믿고 이를 세상에 내놓기까지의 그의 여정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품종의 탄생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쌀의 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품종 개발에 힘써오신 최경진 박사님의 이야기로 꾸며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농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깊은 의미와 중요성은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네,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최경진 박사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기대가 아주 큽니다. 저는 맹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재입니다. 최 박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최경진 박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농학의 뜻을 두고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배경에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최 박사님은 대구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서울대 농과대학에 입학을 하셨고요. 그리고 석사 과정을 받으면서 농촌진흥청에 90년대에 입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곳에서 연구를 통해 박사 학위를 받고 농촌진흥청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박사님이 어렸을 적에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기였고 우리나라 배고픈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우장춘 박사님의 책을 보면서 농과대학 진학의 결심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서울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이어지며 농촌 발전에 기여할 꿈을 키우셨죠. 사실 최경진 박사님께서는 처음에 쌀이 아닌 콩을 연구하셨다고 하는데요. 맹달님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박사님이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지도 교수님이 콩을 전공하셨대요. 원래 박사님은 콩 연구를 원하시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콩과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연구를 인정받아 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었다고 해요. 처음 콩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쌀에 대한 연구 성과까지 최 박사님은 한국 농업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박사님은 콩의 재배 기술의 연구에 매진하셨다고 해요. 논문의 내용이 콩의 습해 정도에 따른 생육과 수확량의 변이, 제초제가 어떤 제초제가 적합한가에 대한 제초제 선발 실험 등도 있고요. 그리고 콩을 수확하게 되면 앞으로 기계화 수확이 필요한데 그런 기계화에 대한 체계적인 실험까지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굶어 죽는 사람은 잘 없지 않은가요? 그럼 박사님의 꿈은 이미 이루신 걸까요?
박사님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진청에 들어갔지만 그때 이미 우리나라 식량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약간 벙쳤다고 합니다. 식량난 해결이 목표였는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죠. 아니 그러면 희망이 사라진 걸까요? 꿈도 사라진 거고. 그럼 그 이후에는 뭐 다른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박사님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지 고민을 하시다가 증사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고 대상을 품질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품질은 그 전에 다 등한시 되기도 하고 우루과이 라운드가 막 시작하면서 국제무역이 자유화되면서 품질이 낮으면 가격 경쟁이 안 되었습니다. 좀 더 가격을 높이더라도 믿고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품질 쪽으로 오랫동안 연구하셨다고 해요. 네, 최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존경심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콩과 관련해서 그 이후로도 네, 계속 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박사님은 4년 말에 벼 재배가에서 자리를 옮기셨다고 해요. 그곳에서 벼 재배가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벼 재배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하셨대요. 나온 품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확량을 올리면서 품질도 좋게 하는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느 시기에 모내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가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태풍이 오면 벼가 얼만큼 피해가 오는지 여러 방면으로 실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또 80년대부터 이항기가 들어와 이것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이용한 농업에 대한 연구도 하셨다고 해요. 직접 기계를 만들거나 개발하지는 않으셨지만 어떤 재배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실험하셨습니다. 원래 파종하고 35일 후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기계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8일 후 재배하는 것이 더 품질이 좋았다는 것을 알아내셨습니다. 너무 어리고 빨리 재배한다고 생각했지만 해보니까 잘 자라더라는 거죠. 품질도 더 좋고요. 네, 35일에서 8일이라고 한다면 성과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박사님은 다른 연구팀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네, 박사님 연구팀은 정기적으로 일본에 파견을 가신대요. 공동 연구를 하면서 정식적으로 교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도 얻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그런다고 해요. 또 필리핀에 있는 오랜만에 나왔네요. 국제 미장연구소와 함께 겨울철 공동 연구를 하러 가신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육종을 하면 한 세대가 1년 걸리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 추운 겨울에 따뜻한 필리핀으로 넘어가 육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년씩 걸리는 것을 반으로 단축시킵니다. 네, 맞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협력과 협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필리핀이 아마 산모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3년치의 연구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인 건데요. 박사님의 연구실에 특별한 공간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무언가요? 네, 박사님이 있던 연구실엔 인공 기상실이라는 시설이 있었다고 해요. 그 바깥에서 자연 조건으로 실험할 수 없는 것들, 즉 온도 문제, 비임 문제는 바깥에서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물을 지어놓고 박사님이 인위적으로 그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셨다고 해요. 그 조건에 벼 또는 이삭이 피는 시기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품질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등 많은 실험과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역시 장인은 좋은 도구를 쓰는 것 같네요. 다른 기술들이 과학화된다거나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전부 사람이 했잖아요. 또 힘은 옥매소를 빌려서 했지만 지금 벼농사는 거의 99%가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건조까지 기계로 하니 벼농사는 완전히 다 기계화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농기계를 이용해서 많은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은 지구 온난화를 포커싱해서 많은 열대 과일들의 생산량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고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품종을 말하는 거죠. 네, 연구에서도 기계를 이용한다니 인상적인데요. 연구실에서의 이론적 과정도 중요하지만 현대의 발전된 기술은 연구에 대한 열정과 동기를 더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벼 재배 기술에 대해 자세히 질문해 볼 텐데요. 95년도부터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벼 재배 연구 성과를 자세히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벼농사를 하면서 비료를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질소, 인산, 칼륨 등 다 각각 뿌렸대요. 비료를 3번 뿌리게 되는 거죠. 모내기 전, 그리고 하고 나서, 그리고 이삭이 올라오기 전에 뿌리는데, 하지만 농가에서는 이렇게 3번 뿌리는 것을 몹시 귀찮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만 뿌리면 되는 완효성 비료 사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료는 한 번 뿌리면 천천히 녹아서 오랫동안 비료의 효과를 주게 됩니다. 최 박사님은 벼를 위해서는 어떤 비료를 만드는 게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셨어요. 네. 연구 결과가 30일 이상이 되는 완효성 비료가 가장 효과적인 걸 알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료 살 때 알처럼 생긴 맞아요. 그게 천천히 녹는 그런 역할을 하나 봐요. 그죠? 알약하고 그쵸, 똑같은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먹을 때 부숴서 먹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어느 장기 그쵸. 내에서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용기가 좀 음. 다른 거라고. 맞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 캡슐 같은 거 까서 먹지 말라고 맞아요,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비료도 이런 거를 약간 해당되니까 신기하네요. 네.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이게 비록 완효성 비료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어느 정도 속도로 녹는 비료가 가장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내신 것 같아요. 이 빨리 녹는 것, 중간 녹는 것, 늦게 녹는 것 이런 혼합 비율들을 잘 조절해서 비료의 녹는 속도에 따른 비율을 연구하신 거죠. 네, 완효성 비료는 정말 농민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른 성과가 또 무엇이 있나요? 네,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모내기를 빨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내셨어요.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가을도 늦게까지 길어지고 봄도 길어졌잖아요. 사실 봄이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맞아요. 가을도 없어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도 길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농사 짓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일정한 온도가 되면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모내는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기 모내기가 되고 이삭이 빨리 올라오게 돼요. 이 벼는 적당한 온도에서 익어야지 품질이 좋아지는데 이삭이 빨리 올라오면 높은 온도에서 벼가 익어가게 되면서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최 박사님은 모내기의 적당한 시기까지 연구를 하셨네요. 조기 모내기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또 있을까요? 네, 박사님께서 이 조기 모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자원 공사에 의견을 내었습니다. 물을 빨리 공급하지 말고 좀 늦게 공급해서 빨리 모내기를 못하게 막는 거죠. 하지만 농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다고 해요. 정책적으로 획일화시킬 수는 없고 농민분들은 또 자기가 하겠다는데 물 안 주면은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추석 때 나오는 쌀이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굉장히 빨리 모내기를 한다고 합니다. 햅쌀. 일단 경제적인 이유네요. 네, 어떤 네. 과학적인 기술이 기반된 농사보다는 경제적인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맞아. 추석 되면은 그러니까 햅쌀 이런 거 다 빨리 올리려고 그러니까요. 하시잖아요. 맹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 문화 때문에 네. 햅쌀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또 그런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어머님이 맞아요, 항상 맞아요. 물어봐요. 그 한살림 가서 야 그 몇 년도에 나왔냐 전혀 생각 안 했던 걸 네? 23년이요. 햅쌀 사오라고. 그래서 못 사고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이 굉장히 빨리 모내기를 하면 품질은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햅쌀은 금방 맛이 괜찮지만 나중에 수확되는 벼와 비교하면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햅쌀이라 고가에 팔리는 것이지 나중에 정상적으로 수확되는 벼가 출하되면 경쟁이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추석에 이제 일단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 성과가 나도 바로 적용할 수 없으니 박사님은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연구하시면서 성공한 것도 있고 현장에 잘 적용이 안 되었던 것도 있는데 다른 연구 과정에서 어려웠던 거라든가 잘 안 풀리거나 관계에서 갈등 같은 건 없으셨나요? 네, 박사님이 갈등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조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품종이 개발이 돼서 나오면 품종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유연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주력 품종, 예를 들어서 고시히카리, 우리 마트 가면 많이 보죠. 이 품종은 1950년대에 개발해서 이 품종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까지 오랫동안 연구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가지 연구를 하면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 새로운 품종이 30개가 개발이 되어 버린대요. 그러면은 연구하고 있던 품종은 이미 옛날 품종이 되어 버린 거죠. 되게 허탈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굉장히 허탈하실 것 같네요. 이 연구가 협동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이 품종 개발뿐만 아니라 그 품종 재배 기술도 하나의 연구를 하는데 몇 년씩 걸려서 각자 서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또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농촌진흥청이 설립된 목적은 우리 작물들 생산을 충분하게 하고 품질을 좋게 만들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것, 이게 주 목적인데 정부는 쌀이 계속 남는다고 해서 이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 쪽에서는 쌀이 계속 남으니 과거에 좋았던 품종, 수확량도 많고 품질도 우수한 품종을 보급종에서 제외시켜 버린대요. 계속 풍년이 되니까 수확량이 끝없이 올라 매년 수확량이 제일 많은 품종을 하나씩 없애버리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동안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연구를 그토록 많이 해왔는데 남아돈다니. 네, 남아돌아서 또 그 품종을 제외한다는 건 조금 아쉬움인 것 같은데요. 수확량도 좋고 품질도 좋은 품종들을 일부러 정부 차원에서 제외한다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재배기술 연구는 좋은 쌀을 많이 나게 하는 연구인데 말이죠. 어려웠던 것 말고 다른 소개하고 싶은 연구 결과가 또 있을까요? 네, 새 박사님께서 하신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 쌀이 왜 어느 지역 밥맛이 있고 어느 지역은 밥맛이 없는지 그 원인을 밝혀낸 것이라고 해요. 이 연구에 대해서 박사님이 스스로도 자부심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벼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이 올라오는 시점인데요. 언제 올라오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삭이 올라오고 나서 벼가 익어갈 때 보통 한 40일 정도면 다 익어간다고 해요. 수확을 할 때는 안 됐지만 그때까지 온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온도가 평균적으로 22도나 21도가 나와야지 정말 밥맛이 좋은 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 지역이 바로 우리 가까운 여주, 이천이라고 합니다. 임금님 쌀. 그렇죠. 엄청 유명한 쌀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예, 이삭이 8월 15일에 올라오면 이 두 지역에서 보통 40일간 딱 22도가 유지된다고 해요. 다른 지역, 충청도 같은 곳은 더 추운 지역이라 훨씬 일찍 이삭이 올라와야 되고 더운 지역은 더 늦게 이삭이 올라와야 하는데 남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삭이 빨리 올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모내기 해버리고요. 그러면 8월 10일쯤이나 그 이전에 이삭이 빨리 올라오게 되면 8월에 더울 때 이삭이 익어갑니다. 온도가 이제 너무 높은 거죠. 온도가 높으면 벼알이 통통하게 되는 게 아니고 비쩍 마른다고 해요. 쌀 아래 그 일정량의 단백질이 있는데 삐쩍 말라버리게 되면 탄수화물은 낮아지고 단백질은 그대로라 단백질의 함량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기 싫은 맛 없는 쌀이 되는 거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맛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것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왠지 더 그러게요. 좋을 것 같은데. 더 단백질이 그치? 많으면 좋을 것 탄수화물이 같은데. 낮아지고 단백질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저당 밥솥도 요새 유행하는 그러니까요. 쌀에서 시기인데 말이에요. 네, 쌀에서 단백질 함량이 밥 지을 때 찰기, 투명도, 구수한 냄새, 밥 지은 후 굳어지는 속도 등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특히 쌀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밥을 지은 후 반나절만 지나도 밥이 누렇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무슨 밥통에 오랫동안 밥을 보관하면 맞아.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데요. 지역에 따라 밥맛의 차이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였군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쌀 한 톨 한 톨에 담긴 깊은 의미와 그 뒤에 숨은 연구자들의 노력과 노고가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세심한 연구가 쌓여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나니 그 소중함이 새삼 느껴집니다. 특히 최경진 박사님과 함께 같은 농학자 분들이 한국 농업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큰 역할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말 길고도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쌀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콩이나 밀 같은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모든 곡식 하나하나가 귀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앞으로 쌀밥을 먹을 때마다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떠오를 것 같아요. 한 톨 한 톨 안에 담긴 의미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네, 저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먹었던 쌀밥이었는데 이 방송 덕분에 쌀과 우리 농업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다루지 못한 다른 곡물과 품종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최경진 박사님처럼 쌀의 품질 향상에 기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